유산 100억을 둘러싼 싸움 끝에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 가족에게 정말 가난한 건 통장이 아니라 마음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마음의 가난함이 어떻게 한 가족을 완전히 무너뜨리는지를. 서울중앙병원 VIP 병동이었어요. 70세의 김영철 회장은 하얀 병원 가운을 입고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방금 전 담당 의사에게 받은 진단서가 들려 있었어요. 말기 췌장암, 예상 여명 6개월. 똑똑, 노크 소리와 함께 세 자녀가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검사 결과 어떻게 나왔어요? 큰아들 김민수 45세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대기업 건설사 전무로 명품 시계와 맞춤 정장이 그의 위치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시죠? 제가 더 좋은 병원 알아볼까요? 딸 김민정 42세의 눈물 어린 목소리로 말했어요. 강남에서 새 아파트를 소유한 사모님답게 그녀의 손에는 최신 명품 핸드백이 들려 있었습니다. 형, 누나, 일단 아버지 말씀부터 들어보자. 막내 아들 김민호 38세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강남 성형외과 원장으로 그 역시 성공한 의사의 여유로운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김영철은 천천히 돌아서서 세 자식을 바라봤습니다. 앉아라. 네, 아버지. 세 남매는 불안한 표정으로 의자에 앉았어요. 말기암이란다. 6개월. 뭐라고요? 아버지. 안 돼. 세 자녀가 동시에 일어서며 소리쳤습니다. 민수는 얼굴이 새하얘졌고 민정은 울음을 터뜨렸으며 민호는 진단서를 빼앗듯 가져가 확인했어요. 아버지, 이건 오진일 수도 있어요. 제가 아는 교수님한테. 그만해라, 민호야. 세 군데 병원에서 이미 확인했다. 김영철은 차분하게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앉아라. 할 말이 있다. 세 남매는 눈물을 글썽이며 다시 자리에 앉았어요. 하지만 김영철의 눈에는 그들의 눈물 너머로 보이는 다른 감정이 포착되었습니다. 슬픔, 그리고 그 뒤에 숨은 계산이었어요. 역시나 김영철은 속으로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너희가 알다시피 내가 평생 모은 재산이 있다. 순간 세 자녀의 눈빛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슬픔에 젖어 있던 눈동자에 다른 빛이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부동산, 주식, 현금 합쳐서 대략 100억 정도 되지. 아버지, 그런 얘기는 나중에. 민정이 황급히 말했지만 그녀의 눈은 이미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어요. 아니다. 지금 해야 할 얘기다. 김영철은 세 자녀를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나는 내 재산을 너희 셋 중 가장 가난하고 불쌍하게 사는 자식에게 전부 주기로 했다. 네? 뭐라고요? 아버지, 그게 무슨... 세 남매가 당황한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봤어요. 들은 대로다. 너희 중에서 6개월 뒤 내가 죽을 때 가장 가난하고 처절하게 살고 있는 자식. 그 자식에게 내 전 재산 100억을 전부 주겠다. 아버지, 농담이시죠?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농담으로 들리나? 이미 변호사와 유언장 작성했다. 내가 죽기 전까지 너희의 경제 상황을 지켜볼 것이고 가장 불쌍한 자식에게 전부 상속한다. 하지만 아버지, 우리 모두 아버지 자식인데. 민정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맞아. 모두 내 자식이지.
그래서 더 공평하게 나눠주고 싶구나. 진짜 도움이 필요한 자식에게 말이다. 김영철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너희 중 누가 제일 잘 살고 있나? 민수 너는 전무에, 억대 연봉에, 강남 아파트 살지. 민정 너는 셋째 아파트 임대 수입만 한 달에 1,000만 원 넘지. 민호 너는 성형외과 원장에 벤틀리 몰고 다니고. 세 자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근데 너희가 날 찾아오는 건 1년에 몇 번이나? 명절? 내 생일? 그것도 한두 시간 얼굴 비추고 가는 게 전부였지. 아버지, 이번에 암 진단받았다고 연락했을 때 너희가 뭐라고 했나? 민수는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라고 했고, 민정이는 애들 학원 가는 시간이라고 했고, 민호는 수술 스케줄이 빡빡해서라고 했지. 세 남매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난 이제 알고 싶다. 너희 중에 진짜 나를 필요로 하는 자식이 누군지. 돈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아버지가 필요해서 찾아오는 자식이 누군지. 김영철은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6개월이다. 그동안 너희의 삶을 지켜보겠다. 가장 가난하고 불쌍하게 사는 자식. 그 자식이 진짜 효자일 테니까. 아버지, 이건 너무. 다들 돌아가거라. 피곤하다. 김영철은 등을 돌렸고 세 자녀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병실을 나섰습니다. 복도에 나선 세 남매는 잠시 침묵을 지켰어요. 그리고 형, 아버지 정말 진심인 것 같은데? 민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100억이면 민수가 중얼거렸어요. 우리 셋이 나눠 가지면 안 되는 거야? 민정이 물었지만 세 사람 모두 알고 있었어요. 아버지의 성격상 한번 결정한 것은 절대 바꾸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고 그 순간 세 사람의 눈빛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형제자매가 아닌 경쟁자를 바라보는 눈빛으로 말이에요. 일주일 후였습니다. 여보,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해? 아내 박지영이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큰아들 민수는 서재에 앉아 사직서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100억이야, 100억. 우리가 평생 벌어도 모을 수 없는 돈이라고. 하지만 당신 그 자리까지 올라가는데 15년이 걸렸잖아. 그걸 포기하고 6개월만 참으면 돼.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면. 민수는 말을 멈췄어요.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깨달은 것이었습니다. 미안, 그런 뜻이 아니라. 알아요. 당신 마음 알아요. 지영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근데 아가씨랑 도련님도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걔네도 분명 뭔가 꾸미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더 빨리 움직여야 해. 내가 먼저 아버지 눈에 들어야 한다고. 민수는 결심한 듯 사직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사흘 후 민수는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했어요. 상사는 경악했습니다. 김전무, 이게 무슨 짓입니까? 다음 주에 임원회의에서 당신 승진 안건 올라간다고. 죄송합니다, 상무님. 개인적인 사정이 생겨서. 개인 사정? 대체 무슨? 민수는 고개를 숙였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실 시간이 얼마 안 남으셨습니다. 남은 시간 곁에서 모시고 싶습니다. 거짓말은 아니었어요. 아버지 곁에 있을 것이니까요. 다만 그 이유가 문제였지만요. 김전무. 상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 효자네. 알겠네. 그럼 명예퇴직으로 처리해주지. 퇴직금은 최대한. 아닙니다.
민수가 갑자기 소리쳤어요. 퇴직금 다 포기하겠습니다. 뭐, 저, 개인적으로 빚이 좀 있습니다. 회사 퇴직금이 채권자들한테 넘어갈 것 같아서 차라리 포기하겠습니다. 상사는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민수는 이미 계산이 끝나 있었어요. 아버지가 회사 사람들한테도 물어볼 수 있어. 내가 얼마나 처절하게 회사를 그만뒀는지 알아야 해. 그날 저녁 민수는 아버지 병실을 찾았습니다. 아버지, 오, 민수 왔나? 김영철은 책을 읽다 말고 안경을 벗었어요. 무슨 일이냐? 평일 저녁에 웬일이고? 아버지, 회사 그만뒀습니다. 뭐? 김영철의 눈이 커졌습니다. 왜? 아버지 곁에 있고 싶어서요. 회사가 뭐 중요합니까? 아버지가 더 중요하죠. 민수는 눈물을 글썽였어요. 연기는 아니었습니다. 15년 다닌 회사를 그만두는 게 진짜 아프긴 했으니까요. 미쳤나, 내가. 전무자리까지 올라가놨는데. 괜찮습니다, 아버지. 돈이 뭐 중요합니까? 전 아버지가 너 지금 날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 나도 안다. 김영철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번에 내가 한 말 때문이지? 가장 가난한 자식한테 유산 준다는 거?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크크. 이런 미련한 놈을 봤나? 김영철은 헛웃음을 쳤습니다. 좋다. 내 선택이니 내가 뭐라 할 수 있나? 근데 민수야, 내 아버지, 진짜 가난해져 봐야 안다. 가난이 얼마나 힘든 건지 연기로 되는 게 아니야. 민수는 얼굴이 빨개졌어요. 전 연기가 아닙니다. 그래, 그렇게 믿잡구나. 어서 가봐라. 아내랑 애들한테나 가. 민수는 병실을 나섰습니다. 복도에서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연기라고? 좋아, 아버지. 제대로 보여드리지. 내가 얼마나 가난하게 살 수 있는지. 다음 날 민수는 부동산을 찾아갔습니다. 강남 아파트요? 금매로 내놓으시면 시세보다 2억 정도 낮게 나갈 텐데요. 상관없습니다. 빨리 처분하고 싶습니다. 그럼 반지하 원룸은요? 이쪽 동네에서 제일 싼 데가. 그걸로 할게요. 부동산 중개인은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손님, 강남 아파트 사시던 분이 여기로 이사 오시면 너무 차이가 나지 않나요? 제 사정이 있습니다. 민수는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일주일 후 민수 가족은 서울 변두리 반지하 월세로 이사했어요. 아내는 울상이었지만 민수는 단호했습니다. 6개월만 참아. 6개월만 지나면 우리 100억 생긴다고. 애들은요? 애들 학교는 어떻게 해요? 그것도 옮겨야지. 뭐? 민국이가 강남에서 1등하는 애인데 갑자기 전학을. 100억이면 나중에 더 좋은 학교 보낼 수 있어. 민수는 소리쳤습니다. 그날 밤 고등학생 아들 민국이가 아버지를 찾아왔어요. 아빠, 민국아, 우리 왜 이사 온 거예요? 친구들은 다 강남에 있는데. 아빠가 회사 그만뒀단다. 왜요? 할아버지 때문에. 민수는 아들에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아니, 일부만 설명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아프셔서 곁에 있어 드려야 할 것 같아서. 그럼 유산은요? 할아버지 유산? 민국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민국아, 넌 그런 거 생각하면 안 돼. 아빠가 회사 그만둔 게 그것 때문 아니에요?
뭐, 전 다 알아요. 할아버지가 가장 가난한 사람한테 전부 준다고 했다는 거. 그래서 아빠가 일부러 가난한 척 하는 거잖아요. 민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민구가, 됐어요. 저도 협조할게요. 어차피 6개월이면 되는 거잖아요. 100억이면 저도 원하는 대학 갈 수 있을 거예요. 민국이는 방으로 들어갔고 민수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내가 지금 아들한테 뭘 가르치고 있는 거지? 하지만 그 생각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이틀 후 민수는 아버지 병실에서 우연히 동생 민호를 마주쳤어요. 형, 웬일이야? 회사 안 가? 민호가 놀란 척 물었습니다. 회사 그만뒀어. 헐, 진짜? 왜? 아버지 곁에 있으려고. 민호는 민수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명품 시계는 사라졌고 정장 대신 평범한 청바지를 입고 있었습니다. 형도 시작했구나. 민호는 속으로 냉소를 지었어요. 형, 대단하다. 그 좋은 자리 포기하고 별말 다 하네. 형으로서 당연한 거지. 그래도 생활은 어떻게 하려고? 애들 교육비도 만만찮을 텐데. 어떻게든 되겠지. 민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날 저녁 민호는 누나 민정에게 전화했어요. 누나, 형이 회사 그만뒀대. 뭐? 진짜? 아버지한테 잘 보이려고 일부러 그만둔 것 같아. 이사도 갔다더라. 반지하로. 전화기 너머로 민정의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빠가 먼저 시작했구나. 민호야. 네, 누나. 우리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두 사람은 동시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경쟁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어요. 강남의 한 고급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여보,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해? 남편 이준혁이 난처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딸 민정은 샴페인을 홀짝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빠가 먼저 시작했어. 회사까지 그만뒀다고.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100억 다 오빠한테 넘어가. 하지만 당신 아버지가 바보는 아니잖아. 다 꾸미는 거 알 거야. 그래서 더 치밀하게 해야 하는 거지. 민정은 스마트폰을 꺼내 뭔가를 검색했어요. 연기만으로는 안 돼. 진짜처럼 보여야 해. 서류상으로도 사람들 눈에도. 그게 무슨, 당신 사업부도 낼 수 있어? 뭐? 준혁이 깜짝 놀라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가짜로, 서류상으로만. 실제 자산은 당신 동생 명의로 옮기고. 미쳤어? 그게 가능하긴 한데 나중에 문제 생기면. 6개월이야. 6개월만 버티면 돼.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유산 받고 그때 다시 원상복구하면 되잖아. 민정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100억이면 우리 아이들 미국 유학 보내고도 남아. 당신 사업도 더 키울 수 있고. 준혁은 한숨을 쉬었어요. 알았어. 하지만 이거 우리 아이들한테는 비밀로 하자. 얘들이 알면. 당연하지. 얘들은 엄마가 진짜 힘들어하는 줄 알아야 돼. 그래야 아버지 앞에서도 자연스럽게 연기가 나오니까. 연기라니. 우리 지금 뭐 하는 거야? 준혁은 괴로운 표정을 지었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주 후였어요. 김민정 씨 되시죠? 남편분 회사가 부도 처리됐습니다. 변호사의 말에 민정은 연습한 대로 비명을 질렀습니다. 안 돼. 안 돼요.
부채가 12억 정도 되는데 담보로 잡혀있던 강남 아파트 2채를 경매로. 제 집까지요? 제가 산 집인데 남편분 사업 담보로 공동 명의로 되어 있어서요. 민정은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주변 사람들이 놀라 쳐다봤습니다. 좋아, 이 정도면 소문 날 거야. 강남 엄마들 사이에 금방 퍼지겠지. 실제로 그날 저녁 민정의 친구들에게서 전화가 빗발쳤어요. 야, 민정아. 진짜야? 내 남편 회사 망했다며? 민정이 언니, 저 들었어요. 진짜 힘드시겠어요. 언니, 돈 필요하면 말해요. 제가 좀 도와드릴게요. 민정은 전화를 받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번에는 진짜 눈물이었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하지만 100억이라는 숫자가 그녀의 양심을 짓눌렀습니다. 사흘 후 민정은 아버지 병실을 찾았어요. 명품은 모두 벗어놓고 평범한 옷차림에 화장기 없는 얼굴로 말이에요. 아버지. 오, 민정아. 왔나? 김영철은 딸의 모습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무슨 일 있나? 아버지, 저 이혼할 것 같아요. 뭐? 준혁이 오빠가 사업 망했어요. 그것도 모자라 바람까지 피웠어요. 민정은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집도 다 날아갔어요. 강남 아파트 2채 다 경매로 넘어갔어요. 이제 전월세도 구하기 힘들어요. 준혁이 그 자식이. 김영철이 화를 냈어요. 당장 이혼해. 그런 놈하고 살 필요 없어. 하지만 아버지, 애들 생각하면. 애들은 내가 키우지. 너 당장 짐 싸서 애들 데리고 와. 아버지. 민정은 아버지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진심으로 슬펐어요. 이 모든 연극이 너무나 부끄러워서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민정은 남편과 통화하며 미소를 지었어요. 완벽해. 아버지가 완전히 믿으셨어. 당신 진짜 연기 잘하더라. 나도 속을 뻔했어. 이제 아이들한테도 연기해야 해. 얘들이 할아버지 앞에서 자연스럽게 불쌍한 척 해야 하니까. 미안해, 민정아. 애들한테 이런 거짓말을. 괜찮아. 6개월이야. 6개월만 참으면 돼. 다음 날 민정은 고등학생 딸 지은이를 불렀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지은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민정은 최대한 슬픈 표정을 지으며 말했어요. 아빠가 사업 망했어. 네? 진짜요? 그래. 그래서 우리 집 잃었어. 이제 전세로 이사 가야 할 것 같아. 헐. 지은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엄마, 그럼 내 학원은? 국제학교는? 미안해, 지은아. 당분간은 일반 고등학교로 전학 가야 할 것 같아. 안 돼. 지은이가 소리쳤어요. 내 친구들 다 국제학교에 있는데. 엄마, 이건 너무해요. 엄마도 어쩔 수 없어. 미안해. 민정은 딸을 안으려 했지만 지은이는 뿌리치고 방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민정은 남편과 통화했어요. 지은이가 너무 화났어. 당연하지. 애 입장에선 이해가 안 가겠지. 내가 너무한 엄마인가 봐. 민정아, 우리 이거 그만둘까? 아니야. 이미 시작했어. 오빠도 움직이고 있고 민호도 분명 뭔가 준비하고 있을 거야. 우리가 여기서 멈추면 다 물거품이야.
알았어. 그럼 내일 이사 준비하자. 진짜처럼 보이려면 실제로 이사도 해야지. 응, 알았어. 민정은 전화를 끊고 거울에 비친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초췌한 얼굴, 붉게 부은 눈, 완벽한 불쌍한 딸의 모습이었어요. 아버지, 미안해요. 하지만 저도 살아야 해요. 며칠 후, 민정은 작은 전셋집으로 이사했습니다. SNS는 모두 비공개로 전환했고 친구들의 모임도 다 거절했어요. 민정아, 무슨 일 있어? 요즘 연락도 안 되고. 미안, 혜진아. 나 지금 좀 힘들어. 뭔가 도와줄 거 없어? 괜찮아. 혼자 해결할게. 민정은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하지만 100억이야. 100억? 그날 저녁 민정은 아버지가 계시는 병원 근처 파트타임 청소 아르바이트에 지원했어요. 아주머니, 나이가 좀 있으시네요? 제가 꼭 일하고 싶습니다. 돈이 정말 필요해서요. 알겠습니다. 그럼 내일부터 나오세요. 민정은 병원 청소부가 되었습니다. 물론 아버지가 입원한 병동은 아니었지만 언젠가 우연히 마주칠 수 있도록 계산된 선택이었어요. 그리고 일주일 후 계획대로 일이 흘러갔습니다. 김영철이 검사를 받으러 복도를 지나가다가 바닥을 닦고 있는 딸을 발견한 것이었어요. 민정아? 민정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여기서 뭐? 내가 물어야지. 내가 왜 여기서 청소를? 아버지, 저 이제 일해야 해요. 애들 학비도 내야 하고 생활비도. 미쳤나? 내 딸이 청소부를. 김영철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괜찮아요, 아버지. 일하는 게 부끄러운 건 아니잖아요. 민정은 담담하게 웃으며 다시 걸레를 들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김영철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민정이가 내 딸이 이렇게까지. 하지만 김영철은 딸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민정아, 내 아버지, 넌 진심이냐? 정말 이렇게 힘든 게 진심이냐? 민정은 잠시 멈칫했어요.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다. 가거라. 일 방해하면 안 되니까. 김영철은 돌아섰지만 그의 얼굴에는 복잡한 표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지금 아비를 시험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 내가 자식들을 시험하고 있는 건가? 강남 성형외과 원장실이었습니다. 김민호는 모니터를 보며 형과 누나의 SNS를 확인하고 있었어요. 형은 회사 관뒀고 누나는 남편이 부도 났다고. 그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너무 티 나게 하는 거 아닌가. 아버지가 바보가 아닌데. 비서 최유진이 커피를 가져오며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원장님, 형제분들이 그렇게 움직이시는데 원장님은 괜찮으세요? 괜찮긴 뭐가 괜찮아. 저 사람들 다 연기하는 거야. 진짜 가난해진 게 아니라고. 그럼 원장님은 어떻게 하실 건데요? 민호는 의자를 돌려 유진을 쳐다봤습니다. 난 정반대로 갈 거야. 네. 저 사람들은 가난한 척 연기하고 있지. 나는 연기하지 않을 거야. 대신 민호는 미소를 지었어요. 진짜로 가난해질 거야. 아니, 가난해 보이는 게 아니라 불쌍해 보일 거야. 무슨 차이죠? 가난은 돈이 없는 거고 불쌍한 건 마음이 힘든 거지. 형하고 누나는 돈이 없는 척하고 있어.
나는 마음이 힘든 사람이 될 거야. 민호는 수첩을 꺼내 뭔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의료 봉사 활동을 대폭 늘려. 무료 진료, 해외 봉사 같은 거. 그건 돈도 많이 들고. 그래서 좋은 거야. 돈을 쓰면서도 불쌍해 보일 수 있잖아. 저 사람은 자기 것을 다 나눠주는 착한 사람이라는 이미지. 아, 그렇게. 그리고 아버지한테는 유산 필요 없다고 말할 거야. 가장 겸손한 아들. 욕심 없는 막내. 하지만 형이랑 누나가 그냥 놔둘까요? 오히려 좋아. 저 사람들이 날 경계 안 하면 내 기회야. 민호는 계획을 짜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음 날 민호는 아버지 병실을 찾아갔어요. 아버지, 안녕하세요. 오, 민호 왔구나. 오늘은 무슨 일이냐? 그냥 아버지 얼굴 보고 싶어서요. 민호는 과일 바구니를 내려놓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아버지, 저번에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유산 얘기. 응. 김영철은 조심스럽게 아들을 쳐다봤어요. 저는요, 필요 없어요. 뭐? 아버지 유산 말이에요. 형도 있고 누나도 있는데 막내인 제가 뭐. 저는 제 힘으로 벌 수 있어요. 김영철은 아들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너, 진심이냐? 네, 진심이에요. 사실 병원도 잘 되고 있고 제가 뭘 더 바라겠어요. 그럼 내 형하고 누나는? 걔네도 잘 살고 있었잖나. 그건 글쎄요. 형하고 누나 사정은 잘 모르겠어요. 민호는 교묘하게 말을 흐렸습니다. 아무튼 저는 아버지가 편히 계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돈이나 유산 같은 건 신경 안 써도 돼요. 김영철은 아들을 한참 쳐다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니 아빠는 기쁘구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럼 전 가볼게요. 오늘 수술 스케줄이 있어서요. 민호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 참. 아버지. 응? 다음 주에 캄보디아 의료 봉사 갑니다. 2주 정도 다녀올 거예요. 의료 봉사? 네. 저 돈 벌려고 의사한 게 아니거든요. 진짜 필요한 사람들 도와주고 싶어서 한 거예요. 민호는 미소를 지으며 병실을 나갔습니다. 복도로 나온 민호는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완벽해. 이제 형하고 누나가 아무리 가난한 척해도 난 욕심 없는 착한 아들로 보일 거야. 하지만 그의 계획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일주일 후였어요. 원장님, 환자분이 고소하셨대요. 비서 유진이 황급히 들어왔습니다. 뭐? 누가? 지난달에 코 수술 받은 김혜진 씨요. 수술 결과가 마음에 안 든다며 의료사고로 고소했대요. 말도 안 돼. 그 수술 완벽했는데. 민호는 진짜로 당황했어요. 이건 계획에 없던 일이었습니다. 원장님, 어떡해요? 병원 이미지에. 일단 변호사 선임하고. 아니, 잠깐. 민호는 갑자기 멈춰섰습니다. 이거 오히려 기회인데? 네. 생각해봐. 의료사고로 고소당한 의사. 얼마나 불쌍해 보여. 하지만 원장님, 병원 이미지가 6개월이야. 6개월만 버티면 돼. 그 이후엔 무혐의 받으면 되고. 민호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오히려 이걸 활용하자. 아버지한테 알려야겠어. 다음 날 민호는 아버지에게 전화했어요. 아버지, 저 큰일 났어요. 뭔 일이냐?
환자한테 고소당했어요. 의료사고로. 뭐? 김영철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그럴 리 없어. 넌 실력 좋은 의사잖아. 저도 모르겠어요. 분명 완벽하게 했는데. 환자가 트집을 잡아서 당장 좋은 변호사 선임해. 돈은 내가 대줄게. 아버지, 괜찮아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아버지가 아프신데 걱정 끼쳐드려서 죄송해요. 무슨 소리냐? 아버지가 도와줘야지. 아니에요, 아버지. 전 제 힘으로 해결할게요. 아버지는 건강만 챙기세요. 민호는 전화를 끊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형하고 누나한테도 알릴 차례야. 그날 저녁 민호는 형과 누나에게 각각 전화를 걸었어요. 형, 나 민호야. 큰일 났어. 무슨 일인데? 환자한테 고소당했어. 의료사고로. 뭐? 민수의 목소리에 미묘한 뭔가가 섞여 있었습니다. 걱정인지 아니면 형, 나 이거 잘못되면 의사 면허 박탈당할 수도 있대. 나 어떡해. 민호야, 진정해. 변호사는 선임했어? 응, 했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 병원 운영하느라 저축한 거 다 써야 할 것 같아. 그래, 힘내. 형이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줄게. 민수는 그렇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민호도 망했구나. 이제 진짜 경쟁자는 민정이밖에 없네. 누나 민정에게도 같은 전화를 했고 반응도 비슷했습니다. 민호야, 정말 안 됐다. 누나가 도와줄 수 있으면 좋은데. 누나도 지금 형편이. 괜찮아, 누나. 나 혼자 해결할게. 전화를 끊은 민호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김영철은 세 자녀의 모든 움직임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병실 침대 옆 서랍에는 사립탐정이 보낸 조사보고서가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3개월이 흘렀습니다. 김영철의 건강은 점점 악화되고 있었고 세 자녀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졌어요. 큰아들 민수는 이제 정말로 쪽방촌에 살고 있었습니다. 아빠,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해요? 아들 민국이가 좁은 방 안에서 불평했어요. 조금만 참아라. 할아버지가 곧. 민수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죽음을 기다리고 있다는 말을 차마 할 수 없었어요. 할아버지 돌아가시면 우리 다시 강남 가는 거죠? 그래. 휴, 빨리 그날이 왔으면 좋겠다. 민국이의 말에 민수는 움찔했습니다. 내가 아들을 이렇게 만들었구나. 하지만 후회할 시간은 없었어요. 여동생 민정이 더 극단적으로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민정은 이제 하루에 2가지 파트타임을 하고 있었어요. 아침엔 병원 청소, 저녁엔 편의점 아르바이트였습니다. 엄마, 나 학교 안 가도 돼? 딸 지은이가 물었어요. 왜? 아파? 아니, 창피해서. 내 엄마가 편의점 알바한다고 애들이 다 알아버렸어. 민정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지은아, 엄마가 청소하고 알바하는 거 애들이 다 봤대. SNS에 사진까지 올라왔어. 미안해. 미안하긴. 엄마가 이렇게까지 해야 해? 할아버지 유산 받으려고? 지은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나 알아. 엄마랑 아빠 다 연기하는 거. 할아버지한테 잘 보이려고 가난한 척하는 거잖아. 민정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엄마, 우리 가족.
진짜 이상해졌어. 돈 때문에 다 미쳐가고 있어. 지은이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민정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막내 민호는 가장 영리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의료사고건은 실제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민호는 그 사실을 숨겼어요. 대신 아버지에게는 아직 재판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변호사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요. 제 저축이 거의 바닥났어요. 민호야, 내가 도와줄게. 얼마 필요하냐? 아니에요, 아버지. 제가 해결할게요. 대신 민호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대신 뭐냐? 아버지 치료비. 제가 부담하고 싶어요. 뭐? 아버지 VIP 병실비랑 치료비. 제가 내고 싶어요. 제가 의사니까 제가 아버지 모셔야죠. 김영철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민호야. 전 진짜로 아버지가 소중해요. 돈이나 유산 같은 거 필요 없어요. 그냥 아버지가 건강하셨으면 좋겠어요. 민호는 완벽한 효자 연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 뒤편에는 차가운 계산이 숨어 있었어요. 형하고 누나는 가난한 척하느라 정신없고 나는 효자 이미지 확실히 심어놨어. 이제 거의 다 왔어. 하지만 세 남매는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민수는 사립탐정을 고용했어요. 동생 둘을 미행해 주세요. 진짜 가난한지 아니면 연기하는 건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정도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오빠랑 동생 둘 다 조사해 주세요. 특히 통장 내역이랑 자산 현황. 민호 역시 형과 누나를 의심했어요. 형 명의로 된 재산이 정말 다 없어진 건지 확인해 주세요. 누나 남편도요. 세 사람이 고용한 탐정들이 서로를 미행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 탐정들의 보고서가 도착했어요. 김민수 씨는 실제로 반지하에 살고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워 보입니다. 하지만 가끔 아내 명의 계좌로 돈이 들어오는 걸 확인했습니다. 김민정 씨의 남편 이준혁 씨는 실제로 사업이 부도났지만 자산을 동생 명의로 옮긴 정황이 있습니다. 김민호 씨는 의료사고 재판에서 이미 무혐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에게는 아직 재판 중이라고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세 남매는 각자 보고서를 읽으며 이를 갈았어요. 역시 다 연기였어. 그들은 서로의 거짓을 폭로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자신도 거짓말을 하고 있었기에 함부로 나설 수 없었어요. 대신 그들은 더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민수는 실제로 노숙자 행세를 하기 시작했어요. 한강 다리 밑에서 노숙하는 모습을 SNS에 올렸습니다. 물론 아버지가 볼 수 있도록요. 민정은 헌옷을 입고 지하철역에서 휴지를 팔았습니다. 딸 학비를 벌기 위해라는 팻말을 들고요. 민호는 자신이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가짜 뉴스를 흘렸어요. 과로로 인한 사고라며 말이에요. 세 사람의 경쟁은 이제 광기에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김영철은 병실에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3개월이 흘렀습니다. 김영철의 건강은 점점 악화되고 있었어요. 하지만 세 자녀에게는 예상치 못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큰아들 민수는 쪽방촌에서의 생활이 이제 4개월째였어요. 오늘도 일 나가세요? 옆방에 사는 70대 독거노인 박 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네, 할아버지. 공사장 일용직이라도 나가야죠.
민수는 작업복을 입으며 대답했어요. 처음엔 연기였지만 실제로 돈이 필요해서 일용직을 시작한 지 한 달이 넘었습니다. 젊은 양반이 고생이 많네. 근데 말이야. 박 할아버지는 기침을 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나 오늘 병원 좀 가야 하는데 같이 가줄 수 있나? 할아버지, 어디 아프세요? 기침이 한 달째 안 멈춰서. 근데 혼자 가기가 무섭네. 민수는 잠시 망설였어요. 오늘 공사장에 가면 8만 원을 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알겠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모시고 갈게요. 그날 민수는 박 할아버지를 모시고 보건소에 갔어요. 진료를 기다리는 동안 할아버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고맙네, 젊은 양반. 우리 아들놈은 5년째 소식이 없는데. 네, 돈 좀 빌려달라고 했더니 그 뒤로 연락이 끊겼어. 나 같은 늙은이는 집만 되는가 봐. 민수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나도 아버지를 그렇게 대했나? 진료를 마치고 약국에 들렀을 때 약값이 3만 원이 나왔습니다. 할아버지, 돈 가지고 나오셨어요? 그게 젊은 양반. 미안한데. 박 할아버지의 주머니에는 1,000원짜리 몇 장밖에 없었어요. 민수는 망설임 없이 자신의 지갑을 꺼냈습니다. 오늘 일당으로 받으려던 돈으로 약을 샀어요. 할아버지, 약 꼭 드세요. 제가 내일도 확인하러 올게요. 젊은 양반. 고맙네. 정말 고맙네. 박 할아버지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날 밤 민수는 쪽방 안에서 생각에 잠겼어요. 나는 처음엔 연기하려고 여기 왔어. 가난한 척하려고. 근데 진짜 가난하게 살아보니까 이게 얼마나 힘든 건지 알겠어. 하루 8만 원 벌려고 몸 고생하고 3만 원짜리 약도 고민해야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이렇게 많았구나. 민수는 아버지 병실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민수 왔나? 무슨 일이냐?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정말 죄송해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처음엔 아버지 유산 때문에 가난한 척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막상 여기서 살아보니까 제가 얼마나 많은 걸 누리고 살았는지 알겠어요. 옆집 할아버지는 아들한테 버림받고 혼자 사세요. 약값 3만 원도 없으세요. 그런데 저는 전무였으면서도 아버지한테 한 달에 한 번도 제대로 못 찾아뵀어요. 민수는 울먹였습니다. 아버지, 유산은 필요 없어요. 진짜예요. 그냥 제가 아버지 곁에 있고 싶어요. 진심으로. 김영철은 전화기 너머로 아들의 울음소리를 들었어요. 이번엔 진짜였습니다. 딸 민정도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병원 청소 일을 하면서 그녀는 매일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어요. 이모, 오늘도 고생하시네요. 20대 간호조무사가 민정에게 커피를 건넸습니다. 고마워요. 근데 왜 나한테 이렇게 잘해줘요? 이모 일하는 거 보면 진짜 열심히 하시잖아요. 저희 엄마 생각나요. 엄마? 네. 저희 엄마도 청소 일하세요. 저 대학 보내시려고 20년째. 간호조무사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덕분에 제가 이렇게 병원에서 일할 수 있게 됐어요.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엄마 편하게 해드리려고요. 민정은 가슴이 뭉클했어요. 나는 아버지가 나를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이 있나? 편의점 알바를 할 때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새벽 시간 50대 남자가 컵라면을 사러 왔어요. 사장님, 뜨거운 물 좀 주세요. 네. 민정이 물을 주며 물었습니다. 새벽에 출근하세요? 아니요, 퇴근이에요. 야간 경비 일하거든요. 힘드시겠어요. 뭐 먹고 살려면요. 애들 대학 보내야 하니까. 남자는 라면을 후루룩 먹으며 웃었어요. 근데 애들이 요즘 통 연락이 없네요. 바쁘겠지. 젊은 것들이. 민정은 그 모습을 보며 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아버지도 이렇게 힘들게 우리를 키우셨을 텐데. 나는 아버지가 편찮으시다는 연락에도 애들 학원 시간이라고 했잖아. 그날 밤 민정은 딸 지은이를 불러 앉혔어요. 지은아, 엄마 왜? 엄마가 미안해. 그동안 너한테도 할아버지한테도. 민정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가 처음엔 잘못 생각했어. 돈이 제일 중요한 줄 알았어. 근데 지금 이렇게 일하면서 느꼈어. 돈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걸. 엄마, 할아버지한테 가자. 진심으로 사과하러. 막내 민호는 캄보디아 의료봉사에서 돌아온 후 완전히 달라졌어요. 원장님, 표정이 많이 밝아지셨어요. 비서 유진이 말했습니다. 응, 캄보디아에서 많은 걸 느꼈어. 민호는 봉사활동 사진들을 보며 말했어요. 거기 사람들은 정말 아무것도 없어. 약도 없고 병원도 없고. 그런데 우리가 가서 무료 진료해주면 그렇게 고마워하더라고. 한 할머니가 있었어. 백내장으로 거의 실명 직전이었는데 수술비가 없어서 10년을 그렇게 살았대. 우리가 수술해 드렸더니 눈물 흘리면서 이제 손주 얼굴을 볼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 민호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때 깨달았어. 내가 의사가 된 이유가 뭐였는지. 돈 벌려고 의사한 게 아니었잖아. 사람을 살리고 싶어서였잖아. 민호는 유진을 쳐다봤어요. 그리고 또 생각했어. 나는 아버지가 편찮으시다는데도 병원이 바빠서라고 했잖아. 근데 캄보디아 할머니는 수술해 드리러 갔고, 원장님, 난 정말 나쁜 아들이었어. 의사 면허는 있는데 아들 자격증은 없는 것 같아. 민호는 그날 밤 아버지 병실로 달려갔습니다. 아버지, 민호 왔나? 봉사 다녀왔구나. 아버지, 저 고백할 게 있어요. 민호는 깊게 숨을 쉬었어요. 저 처음엔 정말 나쁜 마음으로 봉사 갔어요. 아버지한테 잘 보이려고, 착한 아들인 척 하려고. 근데 거기 가서 진짜 어려운 사람들 보니까 제가 너무 부끄러웠어요. 저는 모든 걸 가지고 있으면서도 아버지한테조차 제대로 못했는데 저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으면서도 서로 돕고 살더라고요. 민호는 아버지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유산은 필요 없어요. 대신 제가 아버지한테 배우고 싶어요. 진짜 어른이 되는 법을요. 김영철은 막내 아들을 안아주었어요. 5개월이 지났습니다. 김영철은 새 자녀의 변화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사립탐정의 보고서는 계속 왔지만 내용이 달라졌습니다. 김민수 독거노인 박 씨를 자발적으로 돌보고 있음. 자신의 생활비를 쪼개어 약값 지원. 김민정 청소일을 그만두지 않고 계속 성실히 근무 중. 동료들에게 인심이 좋다는 평가. 딸과 함께 매일 병원 방문. 김민호 병원 수익의 30%를 무료 진료에 사용하기 시작. 매주 무료 진료소 운영. 김영철은 보고서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순자 씨, 네, 회장님. 아이들이 변했어요. 보고서 받습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내가 시험한 게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도 이렇게 깨달음을 얻어서 다행이에요. 김영철은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최 변호사, 유 원장을 수정하겠습니다. 말씀하세요, 회장님. 제 재산 100억을 이렇게 나눠주세요. 김영철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15억은 박순옥 할머니께. 그분은 평생을 힘들게 사셨으니까요. 네. 10억은 사회복지재단 설립 기금으로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데 쓰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75억은 세 자녀에게 똑같이 나눠주세요. 각자 25억씩. 회장님, 자녀분들이 변하신 걸 보셨나 봅니다. 네. 이 아이들이 진짜 효자 효녀가 됐어요. 돈 때문이 아니라 진심으로. 김영철은 잠시 숨을 고르며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이 돈을 받는 대신 앞으로 매년 수익의 10%를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데 써야 합니다. 그게 아버지의 마지막 소원이라고 전해주세요. 감동적인 유언입니다, 회장님. 그리고 영상 유언도 다시 찍겠습니다. 아이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요. 한 달 후였습니다. 김영철은 세 자녀를 병실로 불렀어요. 그의 건강은 눈에 띄게 악화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세 자녀가 걱정스런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엔 진짜 걱정이었어요. 앉아라. 할 말이 있다. 네, 아버지. 김영철은 세 자녀를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너희들 많이 변했구나. 아버지, 민수야, 내가 박할아버지 돌보고 있다는 거 안다. 민정아, 내가 청소일 그만두지 않고 성실하게 일한다는 것도 알고, 민호야, 내가 무료 진료 시작했다는 것도 알아. 세 자녀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아버지가 어떻게? 아버지는 다 알고 있었어. 처음에 너희가 연기할 때도, 그리고 나중에 진심으로 변할 때도. 김영철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버지는 행복하다. 내 자식들이 진짜 어른이 됐으니까. 아버지, 저희가 잘못했어요. 처음엔 정말 나쁜 마음으로. 민수가 고개를 숙였어요. 알아. 근데 중요한 건 끝이야. 너희가 어떻게 끝을 맺었는지가 중요한 거야. 김영철은 서랍에서 봉투 3개를 꺼냈습니다. 이건 너희에게 주는 편지야. 내가 떠난 후에 읽어라. 아버지, 무슨 소리예요? 떠나시면 안 돼요. 민정이 울먹였어요. 괜찮아. 아버지는 이제 갈 때가 됐어. 근데 후회 없어. 내 자식들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줘서. 김영철은 세 자녀를 한 명씩 안아주었습니다. 사랑한다, 얘들아. 너희는 아버지의 자랑이야. 3일 후, 김영철이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세 자녀와 박순옥 할머니가 간병인의 도움으로 병원에 왔어요. 그리고 요양원 간병인 김미선 씨가 지켜보는 가운데였어요. 장례식장에는 많은 조문객이 찾아왔습니다. 민수가 돌보던 박할아버지도, 민정이 함께 일하던 청소 동료들도, 민호의 무료 진료를 받았던 환자들도 왔어요.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자녀분들도 아버님 닮아서 다들 착하시더라고요. 조문객들의 말을 들으며 세 남매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조문이 끝난 후
변호사 최민석이 유언장을 공개했어요. 김영철 회장님의 유언을 낭독하겠습니다. 세 자녀는 긴장한 표정으로 앉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유산 때문이 아니었어요. 아버지의 마지막 뜻이 궁금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첫째, 내 재산 100억 중 15억은 박순옥 할머니께 드립니다. 세 자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머니는 젊은 시절 아버지를 도와주신 분이에요. 당연히 받으셔야 해요. 민정이 말했습니다. 둘째, 10억은 김영철 사회복지재단 설립 기금으로 사용합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돕는 데 쓰일 것입니다. 아버지다우신 선택이에요. 민우가 눈물을 닦았어요. 셋째, 나머지 75억은 세 자녀에게 균등하게 나눠줍니다. 각자 25억씩. 세 자녀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버지, 저희한테도 단 조건이 있습니다. 이 돈을 받은 세 자녀는 앞으로 매년 수익의 10% 이상을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데 사용해야 합니다. 이것이 고인의 마지막 소원입니다. 세 남매는 서로를 쳐다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연하죠. 저희가 그렇게 할게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고인께서 영상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변호사가 노트북을 켰어요. 화면에 김영철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얘들아,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아빠는 이미 떠났겠지. 김영철은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아빠가 너희를 시험한 건 미안하게 생각해. 하지만 그 시험 덕분에 너희는 소중한 걸 배웠잖니. 진짜 가난이 뭔지, 진짜 행복이 뭔지, 그리고 진짜 효도가 뭔지. 세 자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수야, 넌 박 할아버지를 돌보면서 아빠 마음을 이해했지? 자식이 곁에 있어주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민정아, 넌 힘든 일을 하면서 아빠가 너희를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았지? 민호야, 넌 캄보디아에 가서 진짜 의사가 뭔지 깨달았지? 돈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게 의사라는 걸. 김영철은 잠시 숨을 고르며 말을 이었습니다. 아빠는 너희에게 75억을 주고 싶지 않았어. 75억보다 더 소중한 걸 주고 싶었어. 그게 뭐냐면 바로 깨달음이야. 돈보다 소중한 게 있다는 것,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 한다는 것,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너희는 이제 그걸 알잖니. 그게 아빠가 너희에게 준 진짜 유산이야. 김영철은 카메라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아빠가 남긴 돈 잘 써라. 근데 너희 돈만 생각하지 말고 정말 어려운 사람들도 같이 생각해라. 그리고 박순옥 할머니 잘 모셔드려라. 할머니는 아빠의 은인이시고 정말 힘든 삶을 사신 분이야. 마지막으로 김영철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사랑한다, 얘들아. 너희는 아빠의 자랑이야. 처음엔 실수했지만 끝은 아름다웠어. 그걸로 충분해. 행복하게 살아라.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행복하게 해줘라. 그게 진짜 부자야. 영상이 끝났습니다. 세 남매는 서로를 안으며 한참을 울었어요. 1년 후였습니다. 서울 시내 한 건물에 김영철 사회복지재단이 문을 열었어요. 개관식에는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습니다. 가난한 학생들, 독거노인들, 장애인 가족들, 재단의 도움을 받게 될 사람들이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민수가 단상에 올라 말했습니다. 저희 아버지 김영철 회장님은
평생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며 사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자녀들에게도 그 정신을 물려주셨습니다. 민수는 잠시 숨을 고르며 말을 이었어요. 솔직히 고백하자면 저희는 처음엔 좋은 자식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유산만 바라봤고 진짜 효도가 뭔지 몰랐습니다. 청중들이 조용히 귀를 기울였어요. 하지만 아버지께서 저희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직접 가난을 체험하고 어려운 사람들의 고통을 느껴보는 기회를요. 그 6개월이 저희 인생을 바꿨습니다. 돈보다 소중한 게 있다는 걸, 베푸는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배웠습니다. 민수는 동생들을 쳐다봤어요. 이제 저희 3남매는 아버지의 뜻을 이어 이 재단을 통해 어려운 분들을 돕겠습니다. 그게 아버지께 드리는 진짜 효도라고 믿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재단 사무실에는 세 남매의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민수는 다시 대기업에 복직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재단의 이사장이 되어 독거노인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박할아버지는 이제 재단의 첫 번째 후원자가 되었습니다. 민정은 청소일은 그만뒀지만 재단에서 저소득층 여성 일자리 지원 사업을 맡았어요. 자신이 직접 겪었기에 더 잘 도울 수 있었습니다. 민호는 병원을 계속 운영하면서 매주 토요일마다 무료 진료소를 열었어요. 그리고 재단을 통해 의료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시작했습니다. 형? 민호가 이사장실로 들어왔어요. 응, 무슨 일이야? 다음 주에 캄보디아 의료 봉사 가는데 형이랑 누나도 같이 갈래? 좋지. 누나한테도 물어봐. 제가 이미 물어봤어요. 누나도 간대요. 민정이 문을 열고 들어오며 웃었습니다. 우리 가족 여행 겸 봉사활동. 좋잖아. 그래, 아버지도 기뻐하실 거야. 세 사람은 함께 웃었어요. 그날 오후 세 남매는 요양원을 찾았습니다. 할머니, 저희 왔어요. 박순옥 할머니는 여전히 치매로 많은 걸 기억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세 남매가 오면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오늘 날씨 좋죠? 산책하러 나갈까요? 민정이 할머니 손을 잡았어요. 영철이? 할머니가 어렴풋이 물었습니다. 영철 아버지는 하늘나라에 가셨어요. 저희는 아버지 자녀들이에요. 영철이. 착한 아이. 할머니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세 남매는 할머니를 휠체어에 태워 요양원 정원으로 나갔어요.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저희 아버지가 할머니 얘기 많이 하셨어요. 민수가 말했어요. 젊었을 때 할머니가 아버지를 많이 도와주셨다고, 밥도 사주시고 용기도 주셨다고. 그래. 네. 그래서 아버지가 성공할 수 있었대요. 할머니 덕분에. 그리고 할머니가 힘들게 사신 거 아버지가 너무 마음 아파하셨어요. 그래서 할머니 돕고 싶어 하셨어요. 민정이 할머니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저희도 할머니 잘 모실게요. 아버지를 대신해서요. 민호도 할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편하게 지내세요. 저희가 항상 옆에 있을게요. 할머니는 정확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따뜻한 느낌은 전해지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는 세 남매를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세 남매는 아버지 산소를 찾았어요. 아버지, 저희 왔어요. 민수가 묘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재단 잘 운영하고 있어요. 벌써 100명 넘게 도와드렸어요.
민정이 꽃을 놓으며 말했어요. 아버지, 저희 이제 알아요. 아버지가 왜 그런 시험을 하셨는지. 민호가 말했습니다. 돈보다 소중한 게 있다는 걸 가르쳐 주시려고 그러신 거잖아요. 저희가 진짜 어른이 되길 바라셨던 거고. 세 사람은 묘비를 쓰다듬었어요. 감사해요, 아버지. 아버지가 아니었으면 저희 평생 모르고 살았을 거예요. 이제 저희가 아버지 뜻 이어서 열심히 살게요. 다른 사람들도 도우면서요. 사랑해요, 아버지. 그리고 미안해요. 늦게 깨달아서. 바람이 불어왔어요. 마치 아버지가 괜찮다, 얘들아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세 남매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3년 후, 김영철 사회복지재단은 서울에서 가장 존경받는 재단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독거노인 1000명을 돕고 저소득층 학생 500명에게 장학금을 주고 무료 의료 지원으로 2000명을 치료했어요. 민수는 재단 이사장으로서 더 많은 프로그램을 기획했고, 민정은 일자리 지원으로 500명의 여성이 자립할 수 있게 도왔으며, 민호는 무료 진료소를 전국 5곳으로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세 남매는 각자 받은 유산의 10%가 아니라 30%를 재단에 기부했어요. 아버지, 이제 저희도 진짜 부자가 됐어요. 민수가 산소 앞에서 말했습니다.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마음이 풍요로워서요. 민정이 웃으며 덧붙였어요. 아버지가 주신 진짜 유산 잘 간직하고 있어요. 민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늘에서 햇살이 따스하게 내려왔어요. 돈이 없어서 가난한 게 아닙니다. 사랑하지 못해서, 베풀지 못해서, 감사하지 못해서 가난한 겁니다. 김영철 회장의 세 자녀는 6개월간의 시험을 통해 이 진리를 배웠습니다. 처음엔 유산을 받기 위해 가난한 척했지만 진짜 가난을 경험하며 진짜 부자가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아버지는 75억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값진 것을 물려주셨습니다. 바로 나눔의 정신,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에 대한 깨달음이었습니다. 지금 세 남매는 아버지의 뜻을 이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짜 유산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